자, 2019년 2차 순경 공채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들 정말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력에 정말 격려의 박수와 또 잘했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국사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그 한국사 이번 시험 문제가 좀 어떠셨나요? 조금 지난번보다는 좀 어려웠죠. 제가 이번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지난번보다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너무 좀 평이한 느낌이 있었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번보다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출제했던 어떤 스타일이랑 대학 교수님들이 내던 거랑 좀 다르죠. 자, 여기에서 아마 결판이 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사 그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출제 마인드도 있고, 그래서 뭘 어떻게 내야 될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공부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제 2단계 모의고사와 정말 뭐 느낌이 많이 비슷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올라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절대 그 뭐 뻥튀기 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의 총평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길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역시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됐다. 뭐 이거는 물론 당연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그 개념을 이해해야 했다. 또 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맥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이유는 선지든 아니면 사료든지 간에 생소한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다.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해졌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 좀 오래 걸리잖아요.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의 그 범위를 좀 보면요. 이제 그 고대까지가 5문제, 그다음에 고려가 또 5문제, 또 조선이 5문제, 또 근현대사가 또 5문제. 와, 환상 비율이죠. 예, 환상적인 비율을 내세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한국사 교수들은 이렇게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확하게 이걸 지키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똑같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5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선사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것, 일반적인 통합 문제 하나, 그다음에 초기 국가 관련돼서는 동해 문제 하나, 이게 같은 파트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거의. 그다음에 고구려의 장수왕 파트, 그래서 이거 사료형 문제. 그래서 광개토왕이랑 구별하는 문제.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순서별 문제. 법흥왕은 제가 뭘 강조하나요? 순서를 좀 중시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서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가, 법흥왕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따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그려놓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에 대한 통합 문제,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그다음에 고려 문제도 좀 잘 나왔는데, 이제 광종 문제가 나왔어요. 광종. 자, 강의할 때 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름은 소인데 이러죠. 왕소입니다. 그래서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러면서 빛날 소, 빛날 광, 이런데 바로 그냥 사료에 왕의 이름은 소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때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랑 맥락이 같죠? 그다음에 지방제도 문제. 그래서 그 향리에 대한 문제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대외관계사, 그래서 외적의 침입 순서별 문제, 순서별 문제 나왔고, 그리고 혼인과 여성의 문제, 그래서 고려시대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는가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문화사 문제 가운데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와 아주 그 요게 좀 복합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주 좀 통합 유형 형태로 냈어요. 그래서 개념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간 거라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게 이제 중급 난이도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를 보면은 이제 출제가 됐던 부분 5개 가운데, 정치사 가운데 이제 기후약조에 대한 문제.
그래서 기후약조에 대해서는 좀 강조 드리는 편이죠. 예, 그리고 명월이라고 했죠. 제가 명월이 정조 만천명월 주인옹저서. 그다음에 그 동학과 서학 구별 문제. 그래서 천주교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사에 대해서 좀 강조 드리는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문제, 두 개 구별하기, 그리고 실학 파트에서 하한 전제냐 상한 전제냐 구분하기. 그래서 이익은 하한 전제, 박지원은 상한 전제다 해서 똑같은 한 전제지만 이익과 박지원 구별하기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전설 문제. 그래서 요 그 문화사 파트 할 때 프린트 하나 드리죠. 그래서 그 지전설 하면 김성문 역학도의 홍대용 뭐 그 지전설 문제, 그다음에 최한기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지전설 문제에서 좀 이렇게 5개가 나왔고, 근현대사와 관련돼 있는 건 5개인데 역시 제가 찍었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문제. 뭐 하나 찍은 거 한일 기본 조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일 기본 조약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도 조약만 맨날 알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료로 제가 직접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본문 자체를 냈는데 똑같이 나왔죠. 거의 형태가 비슷하게. 그다음에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 문제, 토지조사령 문제. 그리고 임시정부 개헌. 그래서 임정 파트 가운데에서 이 개헌 순서 문제.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영화를 반영한 것 같아요. 영화 봉오동 전투.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보훈처 간대유 이렇게 외우라는 거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난해했던 파트죠. 재헌헌법에 대한 재헌국회. 그리고 그 초대 내각의 구성 비율. 이게 이제 한민당이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좀 난해했던 문제죠. 그래서 좀 많이 틀릴 만한 문제는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게 아마 좀 많이 틀렸을 것이고, 또 이 임시정부 개헌과 관련돼서도 약간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많은 오답률이 이거와 이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가 어려웠을 거고, 만약에 하나 더 틀렸다면 역사서 통합 문제 유형. 그러니까 통합 유형이란 개념 묻는 문제 자체를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장이. 그래서 선지 자체가 3줄씩 된 거. 요런 거에서 하나 더 틀렸을 거다. 그래서 결국 한 4개 정도 파트에서 아마 틀렸을 거다. 뭐 혹자는 법흥왕 관련돼 있는 문제도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제 제자들은 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법흥왕 때 그 대가야와의 결혼 동맹은 제가 문제로 냈습니다. 순서별 문제. 그래서 냈고 뭐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게 순서별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기 전에 사료형의 이제 사료 있죠. 사료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료형의 중요성 11문제. 그럼 11문제가 나왔다는 건 이제 직문형 문제가 아니라 사료형 문제니까 어쨌든 독해를 잘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 독해. 그래서 11문제 가운데에서 새로 나온 신유형, 새로 나온 출제 사료 맨날 똑같이 낸다 하지 않았어요. 사료는 늘 새로운 사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맨날 똑같은 사료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사료형 문제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잘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바라보는 난이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강사들은 맨날 그것만 하니까 이 문제 내가 다 가르쳤어 야 이러는데 학생들은 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괴리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가르쳤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면 강의 무용론, 강사 무용론을 가끔씩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냈던 또 뭐 다 가르쳐줬지만 그거가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걸 똑같이 또 맞추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보면 전에 회차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다음 회차에서 내보면 또 틀리거든요. 또. 그러니까 강의하고 뭐 엄청 강조하고 이랬어도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사가 보는 거랑 학생들이 받는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사들이 생각할 때 난이도는 뭐 예를 들어 뭐 90이다 이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서 한 5에서 10 이렇게 빼요.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거기서 한 2개 정도 더 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먼저 생각을 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요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하면은 앞으로 이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수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들어올 거고 겨울방학 때. 그러면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암기 뭐 단어 위주로 이렇게 껴맞추기 이거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워리어들은 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쉬운 모의고사 맨날 단어 그 찾기 문제 이런 형태의 모의고사에 익숙해져서 90점을 계속 맞았던 학생들이 이번에 70점 맞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놔가지고 뭐 그냥 그게 그거네, 뭐 그 스타일이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하도 익숙하게 여겨져서 적어도 한 85 정도 이상은 다 맞은 것으로 많이들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볼게요. 쉬운 해설 강의는 빨리빨리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선사시대 통합유형입니다. 자, 통합유형 문제에서 후기 구석기 쓴배찌르기, 그지? 후기는 쓴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삼동 부산이죠? 자, 이 조개 껍데기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동삼동 조개 껍데기 가면에서 그 장례식 때 이렇게 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는 장면이라고 제가 강의했어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없다 했죠. 벼 그럼 뭐예요? 부여, 여주, 그죠? 그래서 뼈주, 뼈입니다. 그래서 이건 청동기. 그다음에 4번은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등장, 미송식토기 사용. 그래서 파탁거미, 그죠? 4개. 2번 문제는 백운장이 읍고니까 읍군 삼노. 또 책화가 있죠. 산천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동해는 단과반, 단공, 과하마, 반어피. 나머지 뭐 문제 없습니다. 3번 사료형인데 이것도 고구려 왕 거련 누군지 모르겠죠 잘.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왕이 한성을 포위하고 왕을 죽였대요. 그럼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왕을 죽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장수왕. 그러니까 장수왕을 찾는 문제고. 그럼 후연, 격파, 요동 지역. 그러면 거, 백숙, 신라면 후동. 그래서 후연, 복속은 광개토왕. 또 도읍지 평양으로 전도한 거 장수왕. 니은 해당되고 부여를 복속한 건 최대 영토를 확보한 문자 대마왕 이랬죠. 문자 대마왕. 그래서 문자왕. 왜 문자는 최대로 보내야 되거든, 그지? 그다음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으로 사용한 것도 광개토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니은 빼고 다죠. 네. 4번 문제 뭐 이 문제 제가 냈어요. 그 법흥왕과 대가와의 결혼 동맹 순서별 이런 건 좀 중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아마 강사들의 실력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있었던 거 순서별 해라 이랬어요. 법흥왕 때 있었던 거 순서별 해라. 그래서 불교 공인 금강가야 병합 요거 순서별 할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자 어떻게 강의했냐면 법흥왕 이거는 이렇게 강의했어요. 율령 불교 불을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백회의 상대등. 화요일 다음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래서 화요일 다음 금요일. 그래서 불교 공인 다음이 금강가야 복속이다. 그리고 건원 연호 사용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순서별 하면은 이제 기역 다음이 니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금이죠. 불금. 불화 화요일 다음 금요일. 그럼 기역 니은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면은 뭐야?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지증왕 때. 그래서 맨 앞으로 돌리고. 그럼 이제 리을을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 동맹. 법흥왕이죠. 그래서 522년에 요거 설명 그대로 드렸어요. 522년에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고 그러나 곧바로 금강가야를 복속했기 때문에 대가야의 배신감이 굉장히 컸다 이랬죠. 그러면 당연히 요게 먼저야겠죠. 요 부분.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해놓고 뒤에서는 금강가야를 그냥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대가야가 열받았다. 그죠? 그래서 금, 관, 대 뭐 이 순서로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가야와의 결혼 동맹을 체결한 건 이게 522년이고
뭐 의복 바꿔 입기, 뭐 신라 공주가 뭐 의복을 바꿔 입어가지고서 망명한 사건. 그래서 530년 대가야와의 뭐 결혼 동맹 파기, 그리고 금관가야 복속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알아야 하는 문제지 이상하게 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안 배웠다고 이상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문제풀이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라 4번은 맞췄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5번은 발해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요. 이 발해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 북으로는 거란, 남으로는 일본과 통교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거란이랑 말갈이랑 돌궐 이런 거 바꿔내는 거 주의하라고 하였는데, 그 북으로는 돌궐이죠. 그래서 돌궐과 교류하고 일본과 교류하며 각각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라고 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이제 고려 광종이고, 사료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광종이에요. 1번, 3번, 4번이. 그리고 시무 28조를 수용한 건 성종이기 때문에 정답 2번 난이도 하입니다. 7번 이제 고려시대 지방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방제도에서 만약에 다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세와 곡물징수 등의 지방행정의 실무가 향리가 담당하죠. 그래서 지방행정의 말단을 담당하였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요거 그래서 빅매치에서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와서 정답은 4번이고, 그 양계 지역은 도독이 아니고 병마사가 파견된다 했어요. 양계 병마사. 그리고 외사정은 신라시대의 통일신라시대의 지방감찰관을 말하고, 지방행정 말단 조직 면리통을 둔 건 조선시대 면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가작 통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8번 순서별 문제인데요. 윤관이 여진 정벌을 해서 동북구성을 축조해요. 근데 곧 그걸 수비하기가 어려워서 곧 돌려줬다고 했죠. 그래서 기역 다음에 리을 순서가 됩니다. 이건 예종 때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과가 이제 니은이 나오는데, 규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아서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죠. 그래서 디귿, 니은 순서가 되고 기역과 리을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고려시대 사회상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재산 상속 때 출생 순서에 따라 주게 되면 제일 큰 언니, 큰 형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막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나이키 사료 이런 걸 강조 드렸었어요. 그죠? 나이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틀린 거고, 그다음에 10번 문제가 이게 좀 약간 난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 부분도 사실 뭐 통합 유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뭘 알았어야 되냐면은 이 역사서가 뭔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서를 가만 보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나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국호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신라 지증왕 때의 사료거든요. 그럼 신라 지증왕 때에 있었던 사료를 전하는 건 삼국시대의 신라겠어요? 아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인종 때 1145년 김부식에 의해 저술된 삼국사기예요. 이게 바로 지증왕 본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지증왕 본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삼국사기에는 지증왕 본기라고도 안 써 있고 지증마립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삼국사기 사료다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그럼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대를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려 중기입니다. 그럼 고려 중기에 있는 개념을 알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개념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사료 내용을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았어야 된다. 그러면 삼국시대의 내용을 전하는 사료는 삼국사기다라는 개념 두 가지를 알았어야 하고, 그럼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원각사 10층 석탑이냐, 불국사 3층 석탑이냐, 가문사 3층 석탑이냐, 경천사 10층 석탑이냐의 문제예요. 자, 이 네 개 중에 고려시대 석탑은 뭐밖에 없어요? 경천사 10층 석탑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이나 가문사 3층 석탑은 모두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고 그 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은 없어요. 그리고 그 원각사 10층 석탑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11번. 다음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이 뭐냐? 이것도 이제 그 기후약조를 제가 엄청 강조드리는 편인데, 부산 두모포에 이러죠. 1607년에 다시 외관을 설치하였다라고 한 것은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기유
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게 기후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약조. 그래서 이 개념에 따라 1609년에 기후약조를 광해군이 체결하였다 해서 쉽게 정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해약조, 정미약조, 비변사 설치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조선 전기 초기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3계삼 임사정 순서로 외웠어야 할 부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종교와 같은 것으로 성격이 같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동학이 창도되었을 때 제가 인상이 좀 많이 깊어서서 뭐 이렇게 심화 수업이나 시간이 좀 있거나 할 때는 요거를 당시 상황을 재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재현했던 내용이 여기 1번 선지에 나왔었는데 내용이 보니까 뭐 딴 거 다 몰라도 보구간민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야 돼요. 보구간민은 이제 동학이죠. 동학이 창도될 때 그 순 최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는 평상시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날 몸이 떨려 선뜻하고 질병이라 부르기에는 좀 이상하고 막 으스스 떨려서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래서 나는 상제인데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스트레인지 보이스가 들려와요. 그러자 뭐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혹시 누구세요? 혹시 요즘에 천주교가 많이 유포되고 뭐 믿고 있는데 그 서학에서 강조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그 하느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제가 이르기를 나는 동에서 생하여 동에서 났기 때문에 동학이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1번 하늘님이 대답하길 이게 뭐냐면 그 앞쪽에 최재호가 혹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이십니까? 물어보자 이 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님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느님이 아니다. 야훼 하느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이렇게 이 부적을 받아 질병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라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학이 아니고 동학이구나라는 거를 말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이런 이제 강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왜 쓸데없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좀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국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출제자들이 교수님이고 그런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고 그럼 그런 선생님들의 마인드 뭐 강조점 이런 걸 제가 알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 그게 여러분들이 작은 차이 같지만 결국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정답 1번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뭐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했더니 전교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외국에서 종교를 전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종교적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 군대가 왔죠? 그럼 뭐겠어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그 선교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선교사를 조선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죽였죠? 프랑스. 이거 프랑스 군대입니다. 병인 양요가 일어났을 때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천주교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에 그 서로 교우라고 돼 있죠. 교우. 천주교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우라고 부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우라는 표현을 천주교가 쓰고요. 그다음에 4번은 요거는 정하상 바오로의 그 상제상서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제상서에 보면 정하상 바오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잠들어 계신 부모님, 살아 계시더라도 잠들어 계신 부모님을 깨워가지고서 그 음식을 드리는 게 효가 아닐지인데 어떻게 영원한 잠에 들어가신 분을 깨워가지고 음식을 차려놓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하상 바오로는 정약용 선생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그 형님 정약종 선생의 아드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돌아간 부모를 섬기겠습니까라는 말은 다름 아닌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초기에 박해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제사를 거부한 행위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왜 제사를 거부하느냐에 대한 항변을 이분이 하시는 거죠. 정하상 선생께서. 그래서 하상 바오로라고 합니다. 이분. 개인적으로 해서 천주교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국사 문제 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는 이 천주교사가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이런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천주교 한국사의 중요한 테마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동학 서학 문제 구별하기가 좀 길게 해서 좀 나왔던 문제로 아마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고 13번 문제는 아마 이것도 약간 오답률이 높았을 수가 있어요. 이건 중상위권 학생들이 좀 어려웠던 문제일 텐데 제가 그 한전제도 똑같은 한전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형 문제인데 기억을 보면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업전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하한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니은은 그 첫 번째 줄 보면은 이 한제 이상으로 많은 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 이상을 못 사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상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한전제는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박지원을 구별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 1번 보면 과구록의 내용이다. 과구록은 성호사설, 질서, 과구록 이건 이익이 맞죠. 그런데 그 뒤쪽을 보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니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부터 가로를 치면 되는데 가로 열고 조선 후기 상품 작물 경작의 현실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가로 닫고 여기까지 요 가로친 부분이 박지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X고 그다음에 2번 한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 경작한 후 이러죠. 그러면 한 마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마을 하면 한자로 마을여입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의 토지니까 여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이고 또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제 카페에 올라온 그 질문이에요. 며칠 전에 오늘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이건 균등하게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균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셨었어요. 균등하게라고 한 이유는 노동량에 따라서 균등하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등하게라는 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기여도 출근 일수에 따라서 나눠주라라는 의미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냈던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고요. 저출률이 높죠? 예.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이제 니은의 저자니까 박지원. 박지원 하면 영농 방법의 혁신, 또 상업종 농업의 장려, 수리설 확충. 그래서 생산력 향상의 목표를 두었지 토지제도 개혁 자체를 더 중심으로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은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그러니까 차등, 토지의 차등 분배니까 형이죠. 유, 형, 원. 그래서 균전제이지만 가짜 균전제입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4번은 되게 길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 서양의 과학기술 수용이라는 개념인 듯해요. 그리고 17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이론 수업에서도 그 17세기 우리 문화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 서양의 과학이 전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서양 과학 전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그 천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지도라던가 아니면 백과사전 같은 게 편찬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일본의 그 고려만국 전도가 들어왔다 해서요. 그죠? 세계지도 고려만국 전도를 전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4번 선지에 보이는 이광정입니다. 그래서 이광정이 선조 때 고려만국 전도를 전래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은 그렇죠. 지전설과 관련돼서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한 게 숙종 때 김성문의 역학도에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할 점이 홍대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3번 홍대용은 김성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였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이게 바로 홍대용입니다. 4번은 이제 지구전요라는 책에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19세기 최대의 과학자 바로 이 최한기입니다. 그래서 최한기가 명남루 총서라는 전집을 만들었고 그 전집에 따르면 이제 지구전요, 기측체의, 성기운화 등과 같은 그 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뿐만이 아니라 뉴턴의 만유 인력설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빛의 굴절과 관련된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19세기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자가 바로 최한기입니다라고 문화사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15번 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광정이 아니고 최한기이다라고 해야지 옳다고 했어요. 다음 15번 갑니다.
자, 우리 달 나왔네요. 달. 과인은 나는 달이다. 달은 태극이다. 달은 하나고 물 비춘다. 정조임금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달이라고 했던 정조. 그러면 1번 초계문신제, 2번 대전통편 편찬, 4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절패. 이걸 신해 통공. 그죠? 그럼 3번은 뭡니까?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고 또 가혹한 형벌을 없애고. 영조죠. 그래서 영조임금. 그래서 영종조 구분하기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제 근현대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강화도 조약이 나와요.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냈냐면은 강화도 조약 그 조약의 그 원문을 제가 직접 제시를 했어요. 아주 길게 이거처럼. 그래서 뭐 틀린 게 뭐냐 해서 제가 냈던 문제가 그 개항장을 좀 바꿔냈었어요. 뭐 부산, 원산, 인천 이거를 뭘로 바꿔냈냐면은 양화진, 한성 이렇게 바꿔냈었습니다. 조약 전문을 실으면서. 근데 요것도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낸 거였는데 이제 뭐가 비슷했냐면은 이제 조약 원문을 그대로 제시한 건 같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거는 우리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하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는 제가 두 개를 기억하라 했죠. 바로 영해 주권이 무시됐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해 주권 이게 뭘까? 그러면 자, 영 하면 이제 두 문자인데 영사 재판권이고요. 해 그럼 뭐냐면 해양 측량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사 재판권이라는 사법권에 있어서의 침해 요소가 있고 이 해양 측량권이 인정됐다는 건 영토 주권의 침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소 조항이 두 개입니다라고 했었는데 기역부터 시효까지 되게 길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이 내용 가운데에서 뭐가 불평등 조약일까라는 걸 고려해 보라는 거여서요. 그럼 리을번 보시면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해양 측량권이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므로 분명히 영토 주권 침해가 요소가 있죠. 또 시옷을 보면 제10권에 일본인 관원이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떤 영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그래서 이거 독소 조항입니다 해서 영해 주권이 무시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평등하다. 그래서 리을과 시옷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7번 문제 갑니다. 이건 이제 17번 토지조사 사업의 문제인데 사실 이 토지조사 사업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의해야 될 게 그 농민들에 대한 권한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했죠.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수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죠. 이런 농민들의 무슨 권한이 확대가 된다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지주 소작제가 강화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고 이걸 식민지주제가 실시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일본인 지주가 일본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지주가 됐죠.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증가되었다. 그럼 땅을 뺏긴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거나 아이 더럽다 이러면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이주. 그래서 이주민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화전민은 이제 자기 땅이 없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사짓는 메뚜기 같이 농사짓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18번 갑니다. 자, 이건 이제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서 마련한 임시헌장의 개정 명칭과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문제인데 요 부분은 많이들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1번 보면 제 1차 개헌에서 1차 개헌이라 하면 이제 9월 달에 개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이 있어서 임시헌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의 이름이 좀 바뀌어가는데 처음에 임시헌장이라고 했고 이게 1919년 4월이었었어요. 그럼 임시헌장을 마련한 게 어디냐면 임시의정원에서 마련합니다. 그럼 의정원이 뭐냐면 국회 같은 거예요. 의회. 그럼 이때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라고 나오는데 이때 그 국무총리의 이승만이 선임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가 그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임시헌장이 한번 개헌이 됩니다. 이게 1919년 9월의 일인데 아무래도 그 세계 정부를 통합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강력하게 뭔가 권한을 주는 게 옳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 내각 책임적 요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절충되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건 내각 책임제가 절충된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의심 때문에 아마 1번을 체크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개헌을 하게 되면 이게 박은식 선생이 개헌을 한 것인 건데, 이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느껴가지고 국무령이라고 했죠. 국무령.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체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가 삭제가 되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령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국무총리 아니고 국무령입니다. 령.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2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무령에는 이제 이상용, 홍진, 그다음 김구 이런 분들이 취임을 했었다고 해요. 다음 3번 보면 이제 3차 개헌 임시 약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국무위원이죠. 국무령 다음이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4차 개헌은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죠. 5차 개헌은 부주석 제도가 신설되었었다라고 하여서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은 이제 사료형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헷갈렸을 게, 이제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 북로 사령부 이런 표현 때문에 이게 북로 군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북간도에 있는 군대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군을 지휘했던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여기에 그 힌트가 6월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6월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청산리 대첩이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은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달에 있던 청산리 대첩이 아니니까 그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게 또 힌트인데, 제가 청산리 대첩은 최대 전과를 해서 한 1,400명 정도를 사살했다고 했죠. 봉오동 전투는 140여 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120여 명 정도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20여 명, 140여 명 약간씩 차이는 있어도 이 정도 규모를 보고 있어요. 청산리 대첩은 10배입니다. 그래서 1,400명을 사살시키거나 중상을 입혔다. 그러므로 일단 6월이라는 개념과 북간도에서 있었다는 거, 그리고 120여 명 정도의 일본군을 이제 사살하거나 중상을 입혔다라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럼 봉오동 전투 다음, 자, 봉오동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 그다음에 간도 참변, 대한 독립군단, 자유시 참변. 그래서 어떻게? 봉, 훈, 청, 간, 대, 유 순서죠. 그래서 보, 훈, 처, 간, 대, 유. 국가 보, 훈, 처, 간, 대, 유. 독립운동하면 보, 훈, 처, 간, 대, 유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봉오동 다음이 훈이죠.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기 보면 사건 직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가장 가까운 시기를 찾으라는 거니까 봉훈청이거든요. 그래서 훈춘 사건 정답 1번이 됩니다. 2번은 이제 비록 정답은 아니었지만 또 그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치렀다 해서 바로 조선 혁명군, 양세봉, 국민부를 떠올려서야 하겠고요. 3번 보면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6일 동안 10여 회에 걸친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 백운평 전투만입니까? 어랑촌 전투, 완루구 전투 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6일 동안 격전을 치르면서 1,400여 명을 사살을 한 그런 전투입니다. 바로 청산리 대첩이고, 호로군과 한중연합군을 편성하여 쌍성보 전투, 쌍, 사, 자, 동, 경 전투죠. 사도하자, 대전자령, 경박호, 동경성, 동령현성 전투 등이 바로 한국 독립군 혁신의회에서 있었던 1932년부터 33년 정도까지 있었던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청천이 되겠죠. 그래서 무장투쟁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봉오동 전투니까 무장투쟁 파트. 그리고 끝으로 20번 문제, 이게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가 역시 또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요런 겁니다. 요런. 특히 여기서도 요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상황. 내용은 이제 그 제시된 사료는 대한민국 재헌헌법 전문인데, 그 찾는 방법은 우리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 이거 예전 국가직 문제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바꿔낸 적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현행 헌법과 다른 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부분이 지금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헌법은 3.1운동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는 표현이 없네요. 그죠?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요. 삼균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건국강령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헌헌법이고 만약 이게 재헌헌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지를 보니까 이게 이승만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헌헌법에서는 지난번 출제됐던 문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재헌헌법에 반영된 게 뭐냐?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문제와 농지개혁법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재헌헌법에 근거하였다라고 지난번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부분에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나온 거는 이번에 안 나오겠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모두 예상을 깨고 다시 또 출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과 토지 개혁 이 두 가지죠. 이 농지개혁법의 근거가 모두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하여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선 지주 전호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죠. 그래서 지주제 폐지, 또 중요 산업의 국유화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채셔야 되는 게 이 재헌헌법과 관련돼서는 이 삼균주의 개념이 말이죠. 우리가 이 공산주의 개념이 있죠. 이 공산주의, 어떤 사회주의, 이런 개념이 헌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헌헌법이 추구하는 게 그런 삼균, 뭐 기회를 균등히, 그래서 뭐 토지제도의 지주제를 없앤다던가, 또 뭐 중요 산업의 국유화라던가, 이제 이런 게 모두 이 개념입니다. 좌익적 개념. 그래서 좌파적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이런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그런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에선 이걸 통해서 바로 그 헌법 전문에 있는 삼균주의 개념이나 사회주의적 개념이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바로 1번 선지로 연결시킬 줄 알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초기 그 재헌국회에서는 간선제죠, 그죠? 간선제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뽑았고 부통령을 이시영을 선출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이제 3번이냐 4번이냐의 문제였던 듯합니다. 이 문제는 3번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하여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게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시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보면요, 이 시기 때 그 독촉 계열, 이건 이승만 계열이죠. 그 다음에 한민당 계열, 한국민주당, 요거는 이제 한국민주당 계열이니까 이승만이 만든 건 아니고 독촉과 한민당이 이렇게 그 파트너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뭐 무소속 계열 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누구냐면 무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민당의 득표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0%대니까. 그러니까 전체 한 200석 가운데서 29석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 10 몇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율 가운데에서 한민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를 차지하고 있는 한민당이라는 걸 아시고 무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40% 가까이.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도 이제 어떤 초대 내각을 쭉 보면요, 거기에는 이 한민당 출신 계열의 인사들이 한 4-5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개에서 5개 정도의 장관밖에 안 보여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주로 법무장관이라던가 대법원장, 요런 계열이죠. 그러니까 요런 계열이 한민당 계열에서 가져간 국무위원회 그 내각의 그 구성 비율이고, 그 내각 비율이 한 16개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3-4개밖에, 4-5개밖에 안 되니까 다수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 조봉암 등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였던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고 농지개혁법을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했던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고 4번은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했던 한국민주당입니다. 분명히 이승만과 한민당은 다른 계통이에요. 하지만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강요 배분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원장 등 한 4-5개의 그 국무위원밖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대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이 아니라 앞으로 뭐가 되냐면 야당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편 한국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4번이었어요. 그래서 여당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되어서 이렇게 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촉 계열이 뭐가 되냐면 앞으로 자유당이 되고 이게 여당이 되고 이 한국민주당이 49년부터 이제 민주국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49년에 이제 민주국민당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건 이게 야당으로서 바로 이승만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 야당에서 이분들이 여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절묘한 그런 비율을 냈고 정말 제가 봐더라도 좀 잘 냈던 그런 문제인 듯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거죠. 그래서 문장이 막 긴데 뭐 단어 몇 개만 알아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것도 제가 유의미하다고는 했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뭐 그죠? 이런 부분들이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90점 이상 정도 고득점을 올리셨다면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8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난해해야 했지만 그 동안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굉장히 잘 풀어내고 있다. 정말 기출 문제는 잘 풀었다, 열심히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점은.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좀 힘드니까 요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서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혹은 왜 그 많이 나오는 문제들 있죠. 여기 보면 모의고사 위주로 이렇게 막 보면은 점수가 팍 올라가요. 막 팍 올라가요. 보면 이제 맨날 그 뭐 그게 그거고 이런 문제들 이렇게 그런 분들 보면은 뭐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막 90점 나오지만 실전에 가면 75점, 70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컨대 요거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에 2차 경찰 공채 한국사 문제에 대한 총평과 문제 분석, 또 출제 비중, 그리고 어떤 그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썩 잘 냈던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냈던 그런 형태의 문제이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제가 권고해드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잘 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자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칭찬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에게는 또 다시 할 수 있다. 잘 정리해서 반드시 해내자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직은 젊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하여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